세금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종소세도 배우고 연말정산도 배우는 것도 벅차거든요. 근데 또 주식하려고 했더니 미국 주식에 또 세금을 뗀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주식을 해도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그쵸? 네, 내겠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수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절세를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국 주식 많이 하시죠? 이 미국 주식 하실 때 수익을 얻게 되면 세금을 얼마나 떼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세금은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작정 미국 주식에다 막 투자를 했을 때는 세금 폭탄에 맞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시에 세금에는 어떤 게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냈을 때 세금을 얼마나 또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종 세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세금이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뭐 종소세도 배우고 연말정산도 배우는 것도 벅차거든요. 근데 또 주식하려고 했더니 미국 주식에 또 세금을 뗀다고 하네요. 그렇죠. 네. 주식을 해도 돈 벌었으면 세금을 내셔야 되겠죠. 그쵸? 네, 내겠습니다. 자, 이 세금을 알고 줄이는 것도 재테크 중에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차근차근 잘 배워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부탁드리고요. 요즘 보면은 젊은 분들, 저 같은 MZ분들도 미국 주식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이럴 때 세금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내게 되는 세금에 어떤 게 있나요? 많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처럼 이런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 생각해 볼 세금으로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우리가 보유하는 단계에서의 세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을 때엔 아무래도 요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배당금을 좀 받으시잖아요. 네, 이 배당금을 수령하실 때에 배당소득세. 네, 이제 과세 이슈가 하나가 발생하게 될 거고요. 네. 또 우리가 이 해외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목적이 결국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제 매도하셨을 때에 그 매매 차익에 대한 해외 주식 양도세. 네, 이렇게 두 가지를 조금 먼저 가장 크게 알아두시고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이제 미국 국세청에 먼저 한번 떼이게 될 겁니다. 네, 떼여서 아마도 우리 배당금 받으실 때 보면은 먼저 배당금 들어온 게 있고 뭐 세금으로 떼인 게 얼마이고 이런 금액들이 아마 확인이 되실 거예요, 달러로. 그렇게 해서 받아보시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우리 금융소득, 이런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이 뭐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따로 하실 거는 없으세요. 근데 이제 간혹 뭐 2천만 원 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세요. 이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제 5월 달에 종소세로 한 번 더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해외 주식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요즘 젊은 분들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세율이 우리가 이제 벌어들인 그 매매 차익의 22% 세율로 적용이 된다라는 건데, 이 중에 뭐 한 이제 250만 원의 기본 공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이 될 겁니다. 오, 사실 배당소득세보다는 양도세에 조금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250만 원까지는 이제 세금이 없다가 이제 그거를 초과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투자를 너무 잘해가지고 수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절세를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은 그럼 이걸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매년 제가 좀 전에 연간 매년 250만 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은 내가 평가 차익이 한 400만 원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올해에 250만 원 정도까지의 이제 매매 차익을 얻게끔 매도를 하고, 그러면 세금이 없겠죠. 250만 원 기본공제 받으니까. 나머지는 내년에 150만 원만큼의 이익을 얻으면서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또 그때에도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니까 세금이 없이 전부 매각을 할 수 있는, 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가
뭐 해외 주식을 투자하면서 네. 항상 이익만 날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이익 난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손실 난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있죠. 네, 그러면 같은 해에 올해에 이익 난 거를 매도를 하면서 네. 손실 난 것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에서의 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이익분과 손실분을 서로 통산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에 150만 원 이익 났고 그다음 100만 원의 손실 난 거를 팔아버리면 서로 통산이 돼서 남아있는 50에 대해서만 이제 양도세가 계산이 되는 거죠. 아, 그러면 12월 31일에 네. 250만 원 수익을 받고 1월 2일에 250을 벌었어요. 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론상 가능한 거죠. 아. 우리가 이제 대신에 모든 이제 네네. 주식을 우리가 매도할 때에는 그 결제일이 있잖아요. 네네. 뭐 T 플러스 2일, 맞아요. T 플러스 뭐 3일 뒤에 1일, 막 T 플러스 3일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항상 이 주식 양도세는 이제 결제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결제일에 맞춰서 12월 30일에 결제일이 되게끔 네네. 미리 팔고 아. 나머지는 1월 뭐 한 3일 정도에 결제일이 되게끔 맞추어서 팔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 결제일이 중요한 거네요. 결제일이 중요합니다. 매도일이 아니라? 네, 이제 매도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매도 계약 체결일이고요. 네. 아. 그때가 아니라 이제 T 플러스 3일, T 플러스 2일 이 이후의 결제일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미국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생긴 거잖아요. 네. 왜 한국에 세금을 내야 돼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자, 일단 우리나라의 소득세법 이제 이건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 소득세법을 보면 우리나라 거주자,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거주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납부를 해야 한다. 세금 이제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국외 자산에 대해서 특히 우리 해외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네.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에 납세를 하게끔 세법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반대로 미국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미국 국세청에서는 우리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당연히 미국 국세청에서도 과세를 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양쪽에서 서로가 다 하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어떤 이런 이제 마찰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가 해소하고 조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 간에 조세 조약이라는 걸 맺어놨어요. 그 조세 조약 상에서 여기에서 발생한 소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고 이 소득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고 이렇게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과세하게끔 그 과세권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세 조약 상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 국세청에다가 양도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이 한국의 주식을 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양도세는 미국에서 이제 그럼 그렇죠. 조세 조약에 의해서는. 근데 이제 조세 조약에 의해서 과세권이 이제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세법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미국 세법에서 알고 보니까 뭐 비과세다라고 하면 과세가 안 되는 거고 미국 세법에서는 우리나라 다르게 뭐 10% 세율이더라 하면 10% 세율을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조세 조약은 이제 과세 권한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를 조약으로 정해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팔아서 생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5월 달에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를 하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5월에 해외 주식 양도세로 신고하는 거다. 근데 종소세 신고 기간도 5월이고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기간도 5월이고 겹치는 거긴 하죠. 어디서는 뭐 증권사에서 대행을 해준다는 얘기가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증권사에서 다 이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 대행을 해주세요. 아마도 뭐 한 4월 정도가 되면은 우리 이제 증권사 뭐 홈페이지나 공지사항 이런 데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좀 예외적으로 뭐 너무 뭐 복잡한 건이나 또는 복수 계좌, 여러 개 계좌에서 뭐 매매가 이루어졌다거나 이런 어떤 케이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특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대행 서비스로 진행이 될 수 없는 경우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 기한 놓치지 않게 세무대리인분들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도 은근히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은 배당 소득세를 떼간다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럼 이제 5월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좀 나눠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요즘엔 뭐 미국
배당주 이런 데도 투자들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배당주나 이런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게 되는 그 배당 소득은 일단 수령하는 시점에서 아까 저희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미국 국세청에 떼이게 되겠죠. 자동으로 떼이는 거죠? 자동으로 떼입니다. 그거는 떼이고 들어와요. 그래서 먼저 떼이게 될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이 배당 소득이 네. 연간 이제 배당 소득과 아까 이자 소득 금융 소득이라고 저희가 편의상 얘기를 네. 하는데요. 이 주식 배당 소득이나 아니면 뭐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채권 이자 소득이나 이러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간에 2천만 원이 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이 되세요. 네네. 그럼 이런 분들은 아까 전에 미국 국세청에 떼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추가로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예, 다만 5월 달에 종소세 신고를 추가로 하실 때에 네. 우리가 이미 떼인 세금이 있잖아요. 네, 미국 네. 국세청에. 네. 그건 외국납부 세액 공제로 이제 차감을 해줍니다. 그 미리 낸 세금만큼은 공제가 적용이 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큼만 추가로 납부를 하시면 된다. 이중과세를 그렇게 조절을 해주고 있다. 그러면 그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이 네. 미국에 떼이기 전이에요? 떼인 후예요? 전혀. 전에 2천만 원인 거죠? 그게 초과가 되면 이제 그쵸. 신고를 해야 네. 된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합쳐서요. 아, 다 합쳐서. 네, 네. 맞아요. 아, 그쵸. 그리고 국내 주식을 투자를 했을 때 내는 세금도 궁금한데, 뭐 국내에 상장돼 있는 해외 ETF 이런 거 되게 요즘 관심 많거든요. 네. 어린 분들이, 저 같은 분들이. 근데 이게 이제 뭐 미국 주식은 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세금이 어떻게. 맞아요. 일단은 ETF 같은 경우에는 과세, 이 세금 측면에서, 이 네. 과세 구분 측면에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 네. 네, 뭐 코덱스 200이나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기타 ETF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해외에 상장된 이제 해외 ETF.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나누는 이유는 각각 방금 이 세 가지 어디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네. 과세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리 같은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예를 들면은 뭐 코덱스 미국 S&P 500이라던가 네. 아니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하는 거는 이 기타 ETF에 해당이 돼요. 그럼 기타 ETF에서는 어떻게 과세를 하냐? 배당 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TF에 투자해가지고서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코덱스 미국 S&P 500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얻은 소득은 배당 소득이 되고요. 그럼 배당 소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령하는 시점에서 15.4% 원천징수 되고 떼이고 그런데 만약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5월 달에 종소세 신고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과세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도 자녀들한테 주식을 사주는 게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는데 저도 언니가 있거든요. 언니들이 다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네.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뭐 그런 이렇게 굵직한 거 대장주들을 뭐 몇 개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세금 문제가 따로 생길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부모님이 네. 자녀한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금전이 됐던 네. 아니면 주식이 됐던 네. 무상으로 넘겨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상으로 이렇게 이전해 주는 거를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증여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즉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증여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증여재산 공제라고 해서 적용에 이제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되는데 네. 자녀 미성년 자녀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의 공제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증여해주고 네. 2천만 원으로 이제 주식을 산다라고 하면 네. 그때에는 이 증여재산 공제를 2천만 원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신고를 안 하면 네. 과세당국 우리 국세청에서는 이제 모르니까 네. 그래도 설사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2천만 원 이내다라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는 편이 아무래도 조금 낫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다가 팔게 되면 절세가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저는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거든요. 네, 그쵸. 실제로 해외 주식이나 뭐 이런 주식 투자를 하셔서 이익을 좀 보신 분들이 네. 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해서 많이 절세들을 하셨어요. 이게 근데 어떤 논리냐면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보면 내가 만약에 이제 과거에 투자했던 주식이 예를 들어서 2억에 샀어요. 네, 2억에 사서 이게 지금 5억이 된 거예요. 그럼 3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이 5억인 시점에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요.
그럼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미성년 자녀한테 증여하면 10년간 2천만 원이 공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면 10년간 6억 원의 공제가 적용돼요. 진짜요? 네, 그러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네. 5억의 주식 가치 5억을 증여받았으니까 네. 이때는 6억 공제까지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겠죠. 증여세 없이 가져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증여받은 배우자가 네. 5억에 받았는데 이후에 주가가 좀 더 올라서 한 6억에 팔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매도가액이 6억이고 네. 배우자는 취득가액이 원래 2억이었는데 증여받았잖아요. 그래서 5억으로 네. 받았잖아요. 네. 취득가액이 5억이라서 1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돼요. 결국 2억, 이 3억에 대한 세금을 안 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절세로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또안 돼요? 이게 올해부터 약간 제약이 생깁니다. 어머나. 네. 어떻게? 올해부터는 이 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네. 똑같은 상황에서 네. 2억에 취득을 하고 5억인 시점에서 증여를 해줬어요. 네.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받은 배우자가 1년 이내에 6억에 매도하면 네. 그때는 취득가액이 이 5억이 아니라 애시당초 증여자가 처음에 취득했던 2억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배우자 증여를 활용을 해서 절세 효과를 보고자 하는 분들은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1년의 제약이 걸려 있는 게 또 쉽지는 않거든요. 이 1년 지나서 매도를 한다라는 게 네,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고민하시고 결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주식에서는 1억인데 저희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쪽에서는 네. 10년이에요, 10년. 그냥 10년을 기다려야 돼요? 이 규정이 이제 세법에서는 2월 과세 규정이라고 2월 과세라는 규정인데 이게 이제 부동산 쪽에서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팔아야. 네. 그리고 이제 주식은 원래 없었는데 올해부터 처음 올해 증여받는 분부터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팔아야 한다. 이런 거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 저도 ISA 계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미국형 ETF에 투자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올해부터 또 이게 얘기가 많더라고요. 왜 제가 만들면 자꾸 얘기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배당 소득세를 안 내던 걸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좀 과거를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보자면 종전에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뭐 자산 운용회사 같은 간접 투자 회사를 통해서 해외 금융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해외에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배당 소득이 이제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원래는 종전에는 펀드 회사가 먼저 내고 국세청에서 그 떼인 세금을 이제 14%만큼 보전을 해줬어요. 그럼 납세자분들은 아무런 이제 영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 뭐 ISA 계좌라던가 뭐 연금저축 계좌라던가 이러면 이후에 이제 ISA 만기가 되거나 또 연금저축 연금 수령할 때에 뭐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 그리고 ISA가 만기가 되면 9% 세율로 과세되고서 이제 끝나는 거였는데 종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게 보니까 아까 전에 제가 펀드 회사에서 미리 납부한 떼인 세금을 국세청에서 보전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보전을 해줄 때에는 14%만큼을 보전을 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뭐 만기 시점이나 수령하는 때에 9%, 3%에서 5%만 떼이다 보니까 그 차이 금액만큼 예를 들면 뭐 14%에서 9%를 뺀 만큼 5% ISA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3%에서 5%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14%에서 9%에서 11%만큼을 그 차이만큼을 결국에는 국세청이 보존해주는 셈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개정이 되었고 그 시행 시기를 이제 올해부터로 해서 올해부터는 아까 전처럼 배당을 이제 받을 때에 미리 그 납세자분들이 세금을 떼이고 난 나머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나머지를 받고 향후에 이제 뭐 IS 만기가 됐을 때에 그때 수령할 때 이 금액 미리 떼인 세금은 외국 납부세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납세자분들,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에는 특히 절세 계좌, 뭐 ISA나 그다음에 연금저축이나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만약 국내에 투자를 해요. 그럼 국내에 있는 뭐 ETF라던가 이런 데 투자를 하면 나중에 만기 시점까지 전부 과세 이연이 되거든요. 과세 이연이 되어서
이제 수령하는 시점에서 떼이는 건데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 미국이든 어디든 해외에서 국세청에 떼이는 세금을 먼저 제하고 나머지 만큼을 받다 보니까 그만큼 운용 수익이 종전 대비 줄어드는 셈이 돼요. 줄어드는 셈이 되고 또 미리 과세로 떼이고 나서 이후에 이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는 현재로서는 아직 갖춰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저축에서 이중과세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며칠 전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기재부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현재 인지하고 있고 이제 관련 뭐 부처와 그다음 뭐 이제 금융회사와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중과세 우리 연금저축이나 ISA 이런 절세계좌의 이중과세 논란은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아직 ISA 계좌나 뭐 연금저축 계좌 안 만드신 분들은 이거 절세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있을 것 같은데 좀 나중에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현재의 이중과세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이제 ISA라던가 연금저축 같은 절세 계좌를 통해서 해외에 금융상품을 투자할 때 그럴 때에 종전 대비 우리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적어져서 세금이 떼이고 받는 거다 보니까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져서 발생하는 부분이고 원래 이제 그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뭐 국내 ETF에 투자한다거나 또는 뭐 예금에 이제 예금 이자를 받는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논란이 있기 전과 후에 다를 부분이 없습니다. 세제 혜택을 동일하게 얻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에 이 해외 ETF와 같은 해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 종전과 동일하다. 그만한 이제 절세 효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ETF에 한해서 조금 이제 혜택이 줄어든 부분은 있긴 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절세도 재테크의 기본인 거 다들 아시죠?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수익을 얻은 만큼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 똑똑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김철종 세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눈 얘기 들으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 가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안녕!